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이곳 동호대교에 와 있습니다. 동호대교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동호대교에서 서쪽 방향, 여의도 가는 쪽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반환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여기까지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왕복을 하게 되면 한 14km 되는데요. 여기가 반환점이고 이곳 동호대교에서 출발했던 동쪽 방향 잠실 나들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환점에서 제가 게토레이를 한 병 마셨습니다. 이곳이 한강 하구로부터 48km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레판토 해전까지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요. 레판토 해전에서 신성동맹이니까 에스파냐, 베네치아, 로마 교황청 이 신성동맹이 승리를 해서 오스만 투르크의 유럽 쪽으로의 진출을 차단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이 주도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은 그때부터를 무적 함대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성동맹의 주도국가였던 스페인이 오스만 투르크를 무찔름으로써 신성동맹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페인을 무적 함대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축구에서도 스페인 팀을 무적 함대라고 별칭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을 무적 함대라고 부른 게 바로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항상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레판토 해전이 일어났던 1571년으로부터 딱 17년 후 뭐가 일어납니까? 1588년 8월 8일에 3대전 중에 하나인 깔레 해전이 일어나서 그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스페인의 함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함대에 의해서 경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판토 해전으로부터 깔레 해전까지 불과 17년밖에 안 흘렀는데요. 레판토 해전에서는 스페인이 승리해가지고 무적 함대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588년에 깔레 해전에서는 스페인이 패배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의 시대는 지고 영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게 1588년의 깔레 해전. 그래서 깔레 해전이 범선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로부터 217년이 지난 1805년에 트라팔카르 해전이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부터 또 217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지금부터 217년 전에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이 있었고, 그로부터 또 217년 전에 1588년 8월 8일에 깔레 해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7년 전에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 있었는데요. 레판토 해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시대의 마지막 해전입니다. 1588년 깔레 해전이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범선 시대의 시작 전투였다고 한다면 그에 앞서 17년 전에 이루어졌던 1571년의 레판트 해전은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노선은 노젓기, 노를 저어가지고 배 추진력을 얻는 것을 노선이라고 하죠. 노젓기, 배선자, 노를 저어 배를 추진시킨다 해서 노선, 노젓기 노에다 배선자,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레판트 해전이고, 반면에 범선 시대, 돛범자입니다. 돛담배, 돛범자, 배선자, 범선. 도시, 바람을 받아서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범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를 저 가지고 배를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서 먼 바다로, 원양이죠, 원양, 먼 바다로 항해가 어려웠는데요. 반면에 이제 범선 시대가 되고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먼 바다로 배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범선 관련해서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는 범선이 있었기 때문에 먼 바다로 도시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가 먼 바다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노선 시대였다면 가까운 연근의 해에서만 움직였을 수 있었는데, 돛담배 범선이 생김으로써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배가 추진되는 그런 범선 시대가 와서 고대양 6대주를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71년에 레판트 해전은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고, 1588년에 깔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 전투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팔 3대 해전을 제가 지금까지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588년에 깔레 해전을 말씀드렸고요. 깔레 해전에서 병력은 영국군이 한 함정이 200여 척, 스페인은 한 100여 척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대전의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1805년에 트라팔카르 해전이죠. 근데 트라팔카르 해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산도 대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해전을 하면, 세계 4대 해전을 꼽는다면 한산도 대첩이냐 명량 대첩이냐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명량 대첩과 한산도 대첩을 4대 해전으로 공인해 주는지도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 뭐 세계 3대 해전 하면 뭐 살라미스 해전, 깔레 해전, 좀 이따 말씀드릴 트라팔카르 해전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공인하는 3대 해전이지만, 세계 4대 해전에 한산도 대첩이든 명량 대첩이든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4대 해전에 한산도 대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면 뭐 명량 대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한산도 대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살라미스 해전하고 깔레 해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트라팔카르 해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세계 4대 해전에 속하는 한산도 해전에 관하여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왜냐, 오늘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오늘 개봉된 날이기 때문에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한산도 대첩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트라팔카르 해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동쪽으로 잠실 나들목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개봉된 영화 역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0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랭킹 1위가 8년 전에 개봉된 명량 1761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늘 개봉된 영화 한산이 8년 전에 명량의 흥행 기록을 깰지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현재 이미 세계 99개의 나라에 선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MAU를 비교해보면 8년 전에 명량하고 오늘 개봉된 한산의 영화 MAU를 비교하면 개봉 하루 전 정오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답니다. 개봉 하루 전 정오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8년 전에는 개봉 하루 전 낮 12시에 MAU이 11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개봉된 한산, 오늘 개봉된데 하루 전인 어제 낮 12시 기준 MAU이 23만 명이었답니다. 8년 전 명량은 11만 명, 오늘 한산은 23만 명. 그래서 지금 뭐 조심스럽긴 한데 극장가 영화계에서는 8년 전에 명량, 우리나라 역대 흥행 1위 1761만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의 기록을 오늘 개봉된 한산 용의 출연이 그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산도 대첩이 왜 제 세계 4대전에 포함될 정도로 유명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를 비추면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쪽 방향 성수대교를 제가 통과해 왔고요. 반대로 동쪽 방향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저 멀리 한 5km 정도 전방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방향 한강 건너편에 뚝섬의 뚝섬 서울숲 쪽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한강변의 아파트가 층수가 35층으로 제한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애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아파트, 저게 이제 한 50층 정도 되죠. 그 애외가 바로 저 앞에 보이시는 뚝섬 서울숲 에 있는 저 아파트하고, 또 용산에도 저 정도 높이 비슷한 규모가 또 있습니다. 용산에도 그게 애외 적용된 건축 사례라고 합니다. 자, 다른 데는 대부분이 한강변 아파트가 층수 제한이 35층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기 한강 북쪽에 뚝섬 서울숲 저쪽에 저 초고층 아파트하고 용산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두 가지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 중에 애외 두 가지 해당이 돼서 한 50층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좀 단조로웠던 그러한 스카이라인을 이제는 좀 변화무쌍하게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50층 정도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50층 초과되는 건축 허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쪽 방향 성수대교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가 저기 동쪽 방향 한 5km 정도 전방에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여기에서 서쪽으로 한 100m만 가면 압구정 나들목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나들목들이 뭐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압구정동으로 이어지는 압구정 나들목이 전방 제가 이제 달려갈 방향 동쪽 지역으로 달려갈 텐데요. 한 100m만 동쪽으로 달려가면 압구정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근처입니다. 그래서 강북 뚝섬 서울숲 근처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 성수대교 방향입니다. 햇볕이 강렬한데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그러게 후텁지근하진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산도 대첩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산도 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연도인 1592년 7월 8일에 경남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던 일본과 조선 간의 전투였는데요. 그 당시에 결론은 조선의 함정 54척이 일본의 함정 73척을 경멸시켰던 전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군 54척이 일본군 73척의 함정을 격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정유재란 당시에 명량대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1597년 9월 달인데요. 그때는 우리 조선의 13척의 배가 일본의 133척을 경멸시켰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훨씬 명량해전이 임진왜란. 자, 압구정 나들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나들목. 자, 명량해전이 한산해전을 압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산대첩은 조선의 54척이 일본의 73척을 무찔렀는데, 명량해전은 조선의 13척의 배가 일본의 133척을 물리쳤죠. 물론 일본 배는 한 333척이 거기에 참전을 했는데, 그 일본 장수들 간에 파벌이 있다 보니까 그 세 파벌 중에 한 파벌만 먼저 전투를 치렀던 거고, 나머지 파벌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본 출전했던 그 함대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퇴각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333척 중에 133척이 전투에 참여했고, 조선의 13척의 배가 그 일본의 133척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조선의 13척의 배에는 원래 전함, 수군배가 12척, 어선을 긴급 전함으로 개조한 게 한 척, 그래서 총 12+1, 그래서 13척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13척이 133척을 물리쳤던 명량해전이 그보다 5년 앞서 1592년에 조선의 54척이 일본의 73척을 물리쳤던 한산도 대첩보다는 저는 더 대단한 대단한 대첩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좀씩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산도 대첩은 1592년 8월 8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순신 장군 혼자 거기에 참전한 게 아니라 지휘관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 전라 우수사 이억기, 경상 우수사 원균 세 장수가 연합해서 참전을 했었고, 일본의 장수는 누구였냐? 와카사카 야스하루입니다. 와카사키 야스하루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와카자카 야스하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장수가 일본 함대를 이끌었었는데, 조선의 이순신, 이억기, 원균의 연합함대가 승리를 했던 대첩이고, 거기에서 승리의 주 요인은 하깃진이죠. 하깃진. 좁은 견내량 바다가 아니라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을 해서 넓은 바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선의 전함의 학이 날개를 펼치듯 배가 도열되어 있는 진의 형태가 학익진이지 않습니까? 학자 날개 익자 해서 진법할 때 진,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반원형의 진영을 갖추고 조선의 함대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좁은 해협인 견내량에 대기하고 있던 일본의 함정들은 우리 조선의 함정이 유인을 하게 되는 거죠. 유인을 해가지고 넓은 바다,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을 해오고, 계속 일본군이 따라오다가 넓은 앞바다에 와보니까 조선의 함정들이, 군함들이, 수군들이 학익진으로 대형을 갖추고 있어서 반원형의 집중 함포 공격을 당해서 조선군이 이겼던 임진왜란의 3대 첩이자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학익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선이 이겼던 결정적인 요소가, 첫째가 학익진이고, 둘째가 이제 거북선이죠. 거북선이 그 당시에 3대 정도 있었답니다. 3척 정도 있었고, 이제 임진왜란 3년 차였던 한 1594년에 가서는 거북선이 한 5척 정도로 배가 늘어났고, 거북선에 이제 철갑선인 거북선의 그런 위력이 발휘돼 가지고 또 승리했던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또 판옥선이죠. 조선의 배는 판옥선. 임진왜란이 레판토 해전보다 21년 후에 일어났으니까, 레판토 해전은 1571년, 노선시대의 마지막 전투인 레판토 해전은 1571년,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 레판토 해전보다 21년 나중에 일어나긴 했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에 보다 4년 앞섰던 깔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개막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4년 나중에 있었던 임진왜란은 범선이 아니라 여전히 동양 쪽의 기선이었던 거죠. 기선이 아니라 노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게 이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조선의 한산도 대첩에 참여했던 판옥선들도 다 노선 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판옥선도 임진왜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 조선이 승리를 해서 세계 4대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갈 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위 분들한테 세계 3대 해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나폴레옹 시대의 트라팔갈 해전은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217년 전에 일어났었던 1588년에 깔레 해전은 모르는 것 같고, 그보다 또 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은 더더욱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 깔레 해전, 트라팔갈 해전 중에 살라미스 해전과 깔레 해전은 더 오래된 해전이다 보니까 다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반면에 트라팔갈 해전은 지금부터 217년 전에 일어나서 나폴레옹 시대에 1805년 10월 21일에 일어났었는데요. 그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까 촬영했던
뚝섬 서울숲 쪽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촬영하고 있고요. 또 한강 자전거길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도 보입니다. 남산이 좀 흐리게 좀만 더 가서 찍어야 남산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남산타워가 저기 가로등 기둥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산. 자, 남산이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동쪽 방향입니다. 영동대교입니다. 주현미 씨의 노래 영동교, 비 내리는 영동교의 소재 영동대교입니다. 영동대교. 자, 그 너머로 영동대교 너머로 2층 다리 청담대교가 보입니다. 2층 다리 청담대교는 영동대교로 너머로 보이는데요. 청담대교는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2층은 일반 차량이 통과합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전 중에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트라팔칼 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는 세종대왕의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과 조선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 설치되어 있고, 이순신 또 이번에 광화문 광장이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곧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완공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특수 세척액으로 세척하는 장면이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성웅 이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리나라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듯이 영국에 가면 트라팔카르 광장에 트라팔카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 호레이쇼 넬슨 장군,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죠. 해군의 장군을 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트라팔카르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트라팔카르 해전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자, 지금부터 딱 20년 전 2002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의 1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죠. 한 4년 3개월 정도 영국의 수상을 하면서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당일까지 수상을 한 4년 3개월 했었고요. 그러고 한 3년 또 물러났다가 또다시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또 3년 반 정도 영국의 수상을 또 했지 않습니까? 띄엄띄엄 총 2번을 한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연임한 분이 꽤 많긴 한데, 연임하지 못하고 정권을 물려줬다가 다시 대통령을 하는 띄엄띄엄 해서 2번 한 사람이 19세기 말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띄엄띄엄 총 2번의 영국 수상을 했던 분인데요. 1953년도 그때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물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이란 제목의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 윈스턴 처칠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6권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1953년에 받았고, 이듬해 1954년에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BBC 방송에 설문조사에서 윈스턴 처칠이 1등이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런데 장군 중에서는 각종 전쟁의 장군 중에서 1위는 누굽니까? 1815년 6월 18일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 있는 워털루,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에 속했는데 그 뒤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했죠.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 워털루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어가지고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인데요. 워털루 전투에 웰링턴 장군보다도 그보다 10년 앞서서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에 영국 승리의 주역이었던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인기가 더 높습니다. 장군 중에 1위는 워털루 전투의 웰링턴 장군이 아니라 그보다 10년 앞선 트라팔카르 해전에 넬슨 제독이 장군 중에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인은 넬슨 제독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넬슨 제독과 관련해서 트라팔카르 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는 어디에 있냐? 스페인의 남서부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남서부에 트라팔카르 곳이라고 있죠. 서해 5도 북한 땅 장산곳이 있듯이 우리나라 울산의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 육지에서 약간 돌출된 부분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라팔카르 곳입니다. 거기가 곧 그 스페인의 남서부에 육지에서 약간 돌출된 지역이죠. 트라팔카르 곳에서 일어났다 해서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1805년 10월 21일입니다. 지금부터 217년 전이고 그 트라팔카르 전투가 있었던 때로부터 또 217년 전에 깔레 해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의 함대는 영국의 총사령관은 호레이쇼 넬슨 제독, 함정은 33척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함대의 함대수는 41척이었습니다. 영국 33척,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합함대는 41척의 게임 전투였는데요. 거기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영국의 넬슨 제독의 전투 시작할 때의 명언과 끝날 때의 명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라팔카르 광장에, 영국 트라팔카르 광장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트라팔카르 그 해전이 일어났던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상의 방향이. 그런데 그 동상의 높이가 55m 기둥 위에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기둥 높이 55m, 프랑스 개선문의 높이가 50m인데요. 트라팔카르 광장에 있는 넬슨 장군의 동상은 기둥 높이 55m 기둥 위에다가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왜 55m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그 당시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총사령관의 배를 기함이라고 합니다. 기함. 넬슨 제독이 33척의 배를 지휘를 했는데요. 그 지휘함인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기함, 사령관의 배죠. 해군 제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배에 마스트가 있습니다. 마스트가 뭡니까? 마스트. 자, 범선 시대의 시작이 바로 깔레 해전이고,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범선에 돛담배에는 마스트가 있습니다. 마스트가 뭐냐? 범선의 한 가운데
돛을 매달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기둥, 큰 기둥이죠. 큰 기둥이 있어야 돛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 큰 기둥, 그걸 영어로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 넬슨 제독에 탑승하고 있었던 그 기함 사령관의 배의 큰 기둥, 마스트의 높이가 55m입니다. 마스트. 사령관의 배 높이, 마스트의 높이가 55m. 그래서 트라팔가르 광장에 세워져 있는 넬슨 장군의 동상은 기둥 높이가 55m. 그 위에 넬슨 제독의 동상을 설치해 놨고, 그 동상은 트라팔가르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이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을 개시할 때 영국군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상대로 영국의 넬슨 제독의 함대가 선공격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명언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1805년 10월 21일 오후 4시쯤에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함대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각계 격파당해가지고 더 이상 반격을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1805년 10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넬슨 제독이 죽습니다. 그 전에 이미 상대방의 그 저격병에 의해서 머스트 총, 소총이죠. 지금으로 치면 소총. 저격을 당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오후 4시쯤에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더 이상 반격을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으면서 오후 4시 반쯤에 죽으면서 명언을 남깁니다. 유언이죠. 유언.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면서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는 명언을 남겼듯이 우리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국의 넬슨 제독은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다시 말씀드립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넬슨 제독이 1805년 10월 21일 오후 4시 반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넬슨 제독은 신이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호레이쇼 넬슨 제독 자신에게 부여한 모든 사명은 적을 맞서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맞서서 승리하라라는 신의 명령이었다. 그걸 도와준 신께 감사드린다. 영국의 승리를 가져온 신께 감사드린다. 목숨이야 어차피 죽을 목숨,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사람 누구나 죽으는데 죽는 시기가 좀 빨라졌을 뿐이다. 영국의 승리를 가져온 트라팔가르 해전의 승리로 전투가 마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 명언을 남기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영국을 수호하는 의무를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사령관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기함 이름이 빅토리입니다.
승리라는 뜻이죠. 빅토리. 기함의 이름이 빅토리고, 그 기함을 공격했던 프랑스의 그 전열함이라는 것은 공격함을 거대한 공격함을 전열함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전열함 로드터블입니다. 로드터블. 프랑스의 전열함의 함장이, 로드터블의 함장이 루카스 함장입니다. 루카스 함장. 정말 뛰어난 함장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루카스 함장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 타고 있었던 영국의 기함 사령관 배인 빅토리에게 접근해서 엄청난 파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류탄 2척, 머스켓총, 소총, 저격병들의 공격, 그 전부터 그런 훈련을 해왔답니다. 루카스 함장은 자신의 휘하 병력에게 수류탄 투척 훈련, 머스킷총, 즉 소총, 저격 훈련, 이런 것을 평소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었다고 합니다. 백병전에 대비한 거죠. 백병전. 서로 배들 간에, 군함 간에 한포 사격으로만 해서는 그 배가 다 완전 침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한포 사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열을 흐트려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상대 함정에 올라타서 백병전, 육박전이죠. 육박전을 통해서 상대 함정을 나포라는 거 아시죠? 상대 함정을 잡고 끌고 간다, 이런 걸 나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병전에 대비해서 로드터블 전열함의 로드터블 전열함의 함장인 루카스 함장은 수류탄 투척 훈련, 머스킷총, 저격, 사격 훈련 엄청나게 시켰답니다. 그게 톡톡히 효과를 봐가지고 그 프랑스의 저격병 중에 한 명이 영국의 넬슨 제독을 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칼 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루카스 함장은 그러게 적은 배, 전열함이어서 거대한 공격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 함정에 비해서는, 특히 영국의 기함 사령관 배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은데 엄청나게 잘 싸워줬고 영국의 넬슨 제독을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전과까지 세우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 지금은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입니다.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5.5km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그 상황까지, 자, 여기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